시간, 재테크의 법칙. 오늘 이 시간은 은퇴자분들의 자산관리 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테크의 법칙 8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법칙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재테크의 법칙 무려 7회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제 오늘은 8회차, 드디어 50분을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금융상품이나 재무설계 그리고 보험까지 쭉 하나씩 짚어드렸는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들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까지 조금씩 아울러서 여러분들 하나씩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요, 많은 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매년 80만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만 55세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만 55세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에서 평균 은퇴 나이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만 55세입니다. 만 55세 이상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80만 이상씩 나오고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지금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은퇴를 지금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젊은 분들도 이 은퇴가 나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도 10년, 20년 안에는 돌아올 시대고요. 지금 또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은퇴를 하신 분이거나 은퇴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일 텐데 오늘 한 2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은퇴자분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이 끊기게 되는데 어떻게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간략하게나마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20분의 시간 동안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방향은 좀 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만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자분들의 자산관리 요령 이란 내용으로 오늘 8회차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저랑 같이 20분 동안 한번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은퇴자 자산관리.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은퇴자 자산관리 핵심은 주거비용의 축소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좀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변경 전 자산에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공기업을 은퇴하신 분이시고요. 만 58세에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자산을 보면요. 지금 고양시 그 신축 52평 아파트에 5억 5천짜리 이거 7억에 분양받으셨는데 현 시세 5억 5천짜리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원래는 기존의 일산에서 주엽동에서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이 집을 이제 이사를 하면서 팔려고 했지만 2008년 이후로 집값이 2007년 이후로 중대형 아파트들의 가격이 계속 하락했잖아요. 이 아파트도 지금 시세는 4억 8천이지만 최대 7억까지 갔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팔지 못하고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시고 지금 금융자산으로는 CMA에 1억 7천 정도, 그 다음에 개인연금으로 1억 3천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자산, 전세보증금 3억 빼고 대출도 하나도 없고 현 자산은 얼마죠? 10억 3천 정도의 자산. 와우, 엄청 많은 자산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생활은 어떻느냐 이렇습니다. 자, 일단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소득은 끊겼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셔가지고 58세부터 11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억 3천에 대한 회사에서 그때 회사 다닐 때 들었던 개인연금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연금 수령을 신청하셔가지고 월 80만 원 수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CMA에 갖고 있는 1억 7천에서 월 이자 소득으로 약 한 17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해서 총 금융자산 소득으로는 매월 207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분들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한 분은 지금 대학생이세요. 그래서 한 달에 지금 생활비를 얼마를 쓰고 계시느냐? 400만 원 정도 되게 아껴 쓰셔가지고 400만 원 정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왜? 자녀 교육비까지 포함하니까요. 자, 그러면 207만 원이 소득이 들어오는데 4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설령 자녀분들이 교육이 끝나더라도 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녀분들의 결혼 비용도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많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어떤 해결책이 떠오르세요? 딱 봐도 집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이분 상황이란다면 쉽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7억에 분양받았고요. 일산 주엽동 아파트도 과거에 7억까지 갔는데
아, 이거 참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 올라가면 다 회복이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당장의 현실에서는 어때요? 지금 매월 퇴직금으로 받은 돈과 그다음에 개인요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생활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놓인 분들 오늘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분 저를 만나서요. 이 시청자분 저를 만나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자, 먼저 부동산에 대한 생각부터 좀 하죠. 저는 부동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뭐 이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될 것이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통계를 가지고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보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인동산이다. 철저하게 인구와 사람에 따라간다라고 봅니다. 부동산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었죠. 2010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 중에 재밌는 아주 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차트를 하나 준비한 통계청에서 본 차트인데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의 전체 가정에서 1인, 2인, 3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75%입니다. 4인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입니다. 2035년이 되면 1, 2, 3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를 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로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볼까요? 90년대 평균 한 가정당 가구 수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 게 저희 집도 그랬지만 4인 가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3인 가구가 대세로 돼 있고 최근에는 자녀들도 출가를 하면서 부모님이 1, 2인 가구 살고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저희 동생과 제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저희 동생도 결혼을 하고 저도 결혼을 하고 한 가구가 세 가구로 나눠지면서 1, 2인 가구로 다 바뀌었어요. 자, 이런 식이 더 늘어나겠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근데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냐면 아까 이분이 갖고 있는 주택이 몇 평대였죠? 48평, 55평이었습니다. 자, 보죠. 어떤 시제가 되는지. 그리고 인구 구조는 이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택 보급 현황, 아파트 기준으로 보급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40제곱 미만이 9%, 흔히 얘기하는 24평 이하 아파트가 29%, 4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100제곱미터 이상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냐? 전체 62%를 차지합니다. 인구는 75%가 1, 2, 3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데 주택 공급은 65%가 25%밖에 안 되는 4인 이상 가구를 포커스로 해서 주택 공급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2007년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정확하게 주택 보급률 100% 넘어서기 시기가 바로 2007년입니다. 2007년도 100%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2014년 현재 어때요? 주택 시장은요.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하락을 했다라는데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자,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경기권에 역세권 주변의 24평 이하 아파트들 중에 단 한 곳이라도 가격이 떨어진 데가 있을까요? 네, 전 없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제 고객, 실제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 예를 들면 마포에 있는 모 아파트 20평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2007년도에 이걸 2억 3천에 매입을 했대요. 근데 현 시세는 얼마를 하느냐? 현재 전세가 3억 합니다. 자, 이런 집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바로 수익 공급의 불균형이에요. 바로 디커플링 현상이 심한 거는 이런 지금 통계적 결과치를 가지고 나옵니다. 앞으로 오면 40, 50평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떨어진다 오른다 분명히 단기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급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 반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롱텀 긴 기간을 본다 한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지금 50대 은퇴하신 분들이 40평, 50평대의 주 소유자들이실 텐데 이 아파트들을 주 보유하신 분들의 현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현금 흐름이 앞에 분처럼 10억의 자산을 갖고 있지만 한 달 소득은 200만 원밖에 안 돼서 맨날 마이너스가 발생하니까 이걸 정리하고자 하는 물건들이 출해된다 한다면은 글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오를 수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시장 판단은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내 자산을 굳이 이렇게 묻어놔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당장의 생활비잖아요. 이 생활비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자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분에게 드린 제 컨설팅 안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2014년도 5월 달에 실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자, 우선 고향의 신축 아파트, 주엽동의 아파트, 지금 전세를 줬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어요. 자, 누구나 큰 형태가 쾌적하고 좋은 건 압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내 환경에 내 상황이 그게 안 된다면은 좋은 차를 못 타듯이 좋은 집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들은 50평대 두 분이 사시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는 네 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두 분으로 줄거든요. 네 분이면 30평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30평대 아파트로 갈아탔어요. 그럼 주거 비용이 얼마를 쓰고 있었냐면 이분 같은 경우 주거 비용 총 부동산 보유액이 7억 3천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4억으로 주거 비용이 줍니다. 그리고 1억 5천 정도를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구입에 나섰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5억 5천이죠. 아까 10억 중에 5억 5천만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머지를 뭘로 갔어요? 금융상품으로. 당장 한 달에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져갔느냐? 자, 1억은 CMA라는 상품으로 가져갑니다. CMA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언제든지 내가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목돈을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취업을 한 자녀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 자금에 대해서 목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목돈에 대해서 준비하는 걸 당장에 찾았을 수 있는 CMA로 1억을 준비하고 정기예금으로 이제 안전자산으로 우리 은퇴하신 분들 50대 이후의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이 깨지지 않게.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1억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개인연금으로 1억 3천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월 지급식 펀드라 그래가지고 채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펀드 하면 많은 분들이 주식형 펀드를 생각하지만 제가 앞에서 금융상품 얘기할 때 혼합형이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은 최대한 안정적인 게 중요합니다. 채권의 70% 이상, 주식이 30% 이내로 들어간 월 지급식 펀드 1억 5천을 가지고 계시면서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은퇴하신 분들의 자산관리 핵심은 현금 흐름이에요. 한 달에 얼마의 소득으로 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득이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용 1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 수령액 8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1억 5천을 투자한 임대수익형 부동산에서 월 90만 원씩을 또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 소득 1억 5천에 대해서 1억 5천과 개인연금 80만 원과 이걸 통해서 개인연금 80만 원 빼고 1억 5천에 대한 월지급식 펀드와 정기예금 CMA에서 한 달 이자가 107만 원, 총 387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소비는 얼마예요? 400. 근데 387만 원. 마이너스 뭐 13만 원씩 20만 원씩 발생하지만 약간 소비 줄이니까 이것도 사실 없어지더라고요. 마이너스도. 자, 그러면 어때요?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나요? 그동안 재테크, 자산관리하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고수익을 찾아갈까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산관리가 필요한 건 뭐냐? 내가 돈으로 인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 돈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면 어떨까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퇴자 자산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은퇴 자산관리 현금 흐름을 알았다면 여기 이 중에서 지금 두 가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빨간색 표시해놨죠? 저 월지급식 펀드라는 건 대체 뭐냐? 위험하진 않을까? 고민되시죠?
두 번째,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많은 리스크도 있고 또 뭐 공실위험도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팁이 좀 필요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만 일단 우선 좀 해드리고 다음번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월지급식 펀드라는 걸 보겠습니다. 은퇴자들이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월지급식 펀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기존의 펀드입니다. 기존의 뭐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화평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매월 분할 매도를 신청을 해놓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억을 맡겨놓고요. 수익에 관계없이 설정을 0.7% 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회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는 증권사에서는 0.7% 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즉 뭐냐, 1억을 맡겨놓고 70만 원 이내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한 50만 원씩 받는다 쳐보죠. 앞에 분도 한 그 정도 0.5% 받겠는데 매월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0.5%씩 받는다. 그럼 1년에 그냥 단순 계산해서 6% 이상의 수익이 나면 내 원금이 깎이지가 않고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7% 이상만 수익이 나면은 다 받게 됩니다. 그럼 7% 어려운 수익률이 아니냐?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만 운영하면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품에다가 만약에 주식형으로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08년 사태 같이 마이너스 50%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돈입니다. 생활비로 써야 될 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들도 이 월지급식 펀드만큼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뭐 혼합 주식형, 혼합 채권형, 채권형, 해외 채권형, 뭐 그다음에 혼합 주식형, 혼합 채권형, 채권형에서 중위험과 초고위험이 아닌 중위험과 저위험 요 정도로 해서 펀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 잘 혼합형 펀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채권화평 상품인데요. 펀드 자산의 30% 미만을 주식으로 들어가고 70% 이상을 국공채 또는 AA 이상의 회사채에 같이 든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렇게 리스크하지가 않아요. 수익률도 연평균 수익률 한 8% 정도를 내왔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마이너스 5% 정도를 형성했던 게 바로 이 채권 혼합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1억 5천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한 2억 이상을 한 예금과 CMA 그리고 연금으로 갖고 있다면 실제 주식 비중은 전체에서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원금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연평균 수익률 요거에서 7%, 3%, 2% 하면 약 한 5% 정도를 기대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돈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특히 이 월지급식 펀드는 1억 5천을 한 펀드에 다 넣는 게 아니라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5천만 원 채권형, 5천만 원 해외 채권형, 5천만 원은 채권 혼합형 이렇게 세 개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더더욱 위험을 분산하면서 운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도 있고 해서 은퇴자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첫 번째 금융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월 지급식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금을 창출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한번 볼까요? 수익형 부동산 선택 시 기준 세 가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수익률은 공실 가능성이 낮고 환금성이 높은 물건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강남에 있는 상가 지금 현재 평균 수익률이 3% 정도 내외에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기 지방의 경북 뭐 구미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러한 것들이 연수익률 20%다. 그래서 이게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왜 3%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금이 몰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황금성과 공실 가능성입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는 작고 토지는 넓어요. 만약 이쪽에서 20, 30% 수익이 나면 바로 그 옆에 땅들이 어떻게 돼요? 우후죽순으로 막 건물들이 들어서죠. 그러면 2년 뒤에 세입자 임차 만기됐을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공실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리스크가 따라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지역의 기대 수익률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실 가능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월세 받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이 집이 갑자기 세입자가 나가거나 또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많이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공급 과잉이 돼서 공실 위험이 커졌다.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도
몇 가지 기준을 잘 보면 공실 위험을 피해갈 수 있어요. 첫째, 유동인구와 배우지가 많은 곳. 뭐 예를 들면 무슨 산업단지 근처라든가 무슨 대학가 인근이라든가 즉 수요가 많은 곳.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역세권 반경 500m 이내, 즉 마을버스를 타지 않고 도보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건물이란다면은 사실 공실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1000에 50만 원 받는 월세 받는 물건이 1000에 40만 원 정도로 시장 흐름에 의해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공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러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기피 시설이 없는 곳. 내가 만약 세입자 입장에서 딱 그 집을 얻었는데 주변에 모텔가예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어때요? 좀 싫어하겠죠. 또 임차인들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흥가 인근이라든가 공해가 많다든가 또 최근에는 소음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보통 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요즘에는 문화와 쇼핑에 대한 기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건물의 질이에요. 지금 보통 보면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임차인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음과 단열 부분이에요. 근데 2007년도 이후에 감리 기준이 많이 바뀌면서 그 단열재라든가 이런 게 잘 좋아지면서 벽 두께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방음과 단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 가능하면 이런 좀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이런 주거용으로 선택하신다면은 반드시 최소 50세대 이상의 물건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왜? 관리의 문제예요. 아파트와 빌라 어때요? 아파트는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건물이 급격히 노후화되나요? 그러진 않죠. 근데 빌라는 10년 지나면 어때요? 확 노후화돼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관리의 부재예요. 그런데 만약에 관리인을 하나 두려면 급여가 150만 원 이상이 나가야 돼요. 100세대라고 한다면 한 세대당 15,000원이면 되는데 10세대라고 한다면 한 세대당 15만 원의 관리비를 내야 되죠. 그래서 관리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건물에 하자가 있다거나 임차인 간의 분쟁이 많은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좀 잘 보시고 선택한다면 공실 가능성도 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황금성입니다. 자, 황금성은 뭐냐면 이 부동산이 잘 팔릴 곳이냐. 중요한 거는 공실 가능성이 낮은 곳이면 또 잘 팔리는 곳입니다. 또 가능하면 투자 금액이 적은 곳이 조금은 잘 팔립니다. 이건 뭐냐? 융자 가능 금액이 큰 곳일수록 또 괜찮습니다. 왜? 금융기관의 감정가가 높게 평가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투자 금액도 작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임대소득과 또 안정적인 금융소득을 같이 가져가면서 잘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무조건 두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산의 재조정,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현금 흐름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현 생활에서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그 RTN 부동산 경제TV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다시 보기 하시면서 자신의 상황을 한번 이분과 앞에 사례자분과 잘 비교해 보면서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재테크 법칙 최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